르네상스를 이끈 영조의 시대. 52년간 조선을 다스리며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은 영조. 그는 어떻게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조선을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백성을 사랑한 개혁군주의.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르네상스 시대를 만나보세요. 영조가 이룬 기적 같은 변화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치열한 왕위 계승과 영조의 등극. 1724년 8월 경복궁 근정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선 제20대 임금 경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재위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는 그의 이복동생인 연인군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왕위 계승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조선 후기 정치는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당파 싸움으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 세력들은 연인군의 즉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인군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인 숙빈 최씨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았어요. 연인군이 3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던 날 창덕궁 인정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새 임금이 과연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팽배했어요. 연인군은 세자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실제 정치 경험은 많지 않았거든요. 즉위식이 거행되는 동안 영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시선들을 견뎌야 했어요.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그리고 형인 경종과의 미묘한 관계까지. 하지만 이제 조선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인은 비록 미약하나 백성을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영조의 즉위교서 중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즉위 초기부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고 비난하느라 정작 국정은 뒷전이었어요. 각 당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고 상대방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웠죠. 영조는 이런 현실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하던 영조는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당파를 초월한 정치, 즉 탕평책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725년 즉위 1년 만에 영조는 조정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노론, 소론을 따지지 말고 오직 능력과 덕망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 신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당파 정치를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노론 출신이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관리를 파면하고 소론 출신이지만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중용했습니다. 또한 신진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어 조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저항했어요. 전하, 이는 조상들이 세운 법도를 어기는 일입니다. 노론 대신들이 항의했지만 영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법도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영조의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은 점차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파 간 갈등이 줄어들면서 정치가 안정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이 조정에 등용되면서 행정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조에게는 더 큰 개혁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탕평책과 정치 안정화 노력. 영조의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즉위 3년 차인 1726년부터였습니다. 영조는 단순히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당파 자체의 존재 의미를 없애려고 했어요. 이를 위해 그가 내놓은 것이 바로 붕당론이었습니다. 붕당은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붕당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었다. 영조는 조정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능력과 덕행만을 기준으로 하고 출신 당파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이 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김제로였습니다. 김제로는 소론 출신으로 이전 정권에서는 소외되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영조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우의정까지 올려주었습니다. 반대로 노론의 거물인 이의명은 권력 남용을 이유로 파직시켰어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이는 너무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조정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노론 대신들이 연일 상소를 올렸어요. 하지만 영조는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질서라고? 지금까지의 질서가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는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진정한 질서는 공정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조의 일갈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영조는 탕평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문고 제도의 부활이었어요. 신문고는 세종 때 만들어졌지만 오랫동안 유명무실했던 제도였습니다. 영조는 이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했어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영조는 신문고를 통해 올라오는 상소문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 관리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도 많았어요. 영조는 이런 고발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패한 관리들을 엄중 처벌했습니다. 또한 영조는 준론이라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했어요. 준론은 중정한 의견이라는 뜻으로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영조의 신념이었어요. 이런 정책들의 효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파 간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치가 안정되면서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더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조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조세 제도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세 제도는 매우 불합리했어요. 특히 군역 제도가 큰 문제였는데 양인 남자들은 모두 군역에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포 또는 군포라고 불렀는데 1인당 2필씩 내야 했어요. 문제는 이 군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포를 내지 못해서 도망가거나 숨어 살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의 세수는 줄어들고 사회는 불안정해졌어요. 게다가 부유한 양반들은 각종 특권으로 군역을 면제받아서 형평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먼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떠돌아다니게 만들 수는 없다. 영조는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군포제 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전하, 군포를 줄인다면 국방비는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양반들에게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대신들의 반대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균역법과 사회개혁 정책들. 1750년 영조 제위 26년 차에 조선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세제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바로 균역법의 시행이었어요. 이 법은 군포를 기존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대신 그 부족분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개혁을 위해 무려 10여 년간 준비했어요. 먼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조와 신하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결장미라는 일종의 예비미를 활용하고 어장세와 선박세를 신설하며 소금 전매를 통한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반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선무군관이라는 명목으로 양반 자제들에게도 군역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 군역은 아니고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었지만 양반들도 국방비를 분담하게 된 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이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영조의 선언에 양반들은 발끈했지만 이미 민심은 영조 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불공정한 세제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영조의 개혁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균역법 시행 첫해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도망가거나 숨어 살던 농민들이 속속 돌아왔어요. 군포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대전의 편찬이었어요. 기존의 법전들이 복잡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서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법은 백성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 복잡한 법은 관리들의 자의적 해석만 허용할 뿐이다. 영조는 법전 편찬에 직접 관여했어요. 속대전은 기존 법령들을 정리하고 보완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만든 법전이었습니다. 또한 영조는 백성들의 교육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향교와 서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기관들을 설립했어요. 특히 사학이라는 사설 교육기관들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양반 자제들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교육받을 기회를 늘리려고 한 것이었어요. 교육받은 백성이 나라의 힘이다. 영조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도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될 기회를 주었어요. 문벌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영조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었어요. 기존의 환곡제를 개선해서 흉년에 대비한 비축미를 늘렸습니다. 또한 진율청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재해 대응 체계를 체계화했어요. 1755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영조의 진율 정책이 빛을 발했습니다. 미리 비축해둔 곡식과 신속한 구호 체계 덕분에 아사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영조의 애민 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영조는 여성과 노예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기존에는 여성들이 재혼하기 어려웠는데 영조는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고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또한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들도 제정했어요. 하늘이 낸 사람의 귀천이 어디 있겠는가? 영조의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신분제 철폐까지는 아니었지만 신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이런 개혁들의 결과로 영조 시대의 조선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으며 상업도 발달했어요. 특히 한양의 시전과 지방의 장시가 크게 발달해서 상품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큰 발전이 있었어요. 서민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고 판소리와 탈춤 같은 민속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조류가 등장해서 실용적인 학문이 중시되기 시작했어요. 영조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해하니 과인도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조선 르네상스와 학문 발전. 영조 시대의 조선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에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영조가 학문과 문화를 적극 장려한 덕분에 조선 후기 문화의 황금시대가 열렸어요. 후세 사람들이 이 시기를 조선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조 자신이 대단한 독서가였어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었고 신하들과 학문적 토론을 즐겼습니다. 군주가 먼저 배워야 신하들도 따라온다. 하는 것이 영조의 신념이었거든요. 영조는 경연을 자주 열어서 유교경전은 물론 역사서, 시문집까지 폭넓게 공부했어요. 영조의 이런 학문적 열정은 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하들도 경쟁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학문적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특히 영조는 어제라는 형태로 직접 시문을 지어서 신하들과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 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문화적 성과 중 하나는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이었어요. 이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사전 성격의 책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책의 편찬을 직접 지시했고 편찬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후세에 제대로 전하는 것이 임금의 의무다. 영조는 동국문헌비고 편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의 공문서와 기록들을 수집하고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10년에 걸쳐 완성했어요. 이 책은 조선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한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조시대에는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조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면 실학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어요.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이익, 홍대용, 박지원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런 새로운 학문 조류를 적극 지원했어요. 학문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거든요. 실학자들은 농업기술 개선, 상업 발달, 과학기술 도입 등 실용적인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농가집성, 색경 같은 농서들이 편찬되었어요. 이 책들은 새로운 농법과 농기구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조는 이런 농서들을 전국에 배포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홍대용은 지전설을 주장하며 서양 과학을 적극 수용했고 박지원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영조는 이런 새로운 사상들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는 서민문학이 크게 발달했어요. 판소리가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글 소설들이 널리 읽혔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같은 고전 소설들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어요. 영조는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글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언문도 우리의 소중한 문자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조의 이런 정책 덕분에 한글 문학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어요. 서민들도 글을 배우고 책을 읽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특히 회화에서는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중국풍 산수화와 달리 우리나라의 실제 경치를 그린 것이었어요. 영조는 정선의 그림을 매우 좋아했고 궁중화가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궁중음악이 정비되고 발전했어요. 아학이라는 궁중 의례 음악이 체계화되었고 민간에서는 가곡과 시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조 자신도 음악을 좋아해서 직접 작곡하기도 했어요. 건축 분야에서는 창덕궁의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조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안전성을 중시했어요. 또한 전국의 성곽과 관아들을 정비해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발전의 밑바탕에는 영조의 개방적인 문화 정책이 있었어요. 그는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되 조선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것은 어디서 왔든 받아들이되 우리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이 영조의 문화관이었어요. 사도세자와의 비극적 갈등. 영조의 치세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사도세자와의 갈등이었습니다. 1735년에 태어난 사도세자는 영조의 늦둥이 아들로 처음에는 영조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영조는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했고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영조가 검소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면 사도세자는 화려함을 좋아하고 무예에 뛰어난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영조가 신중하고 보수적이었다면 사도세자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성격 차이가 점점 갈등으로 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특히 정치적 견해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영조가 탕평책을 통해 당파를 초월하려고 했다면 사도세자는 좀 더 적극적인 개혁을 원했어요.
또한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영조보다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부자 간에 자주 갈등이 벌어졌어요. 1749년 사도세자가 14세가 되자 영조는 그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아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서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영조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들을 시도했고 젊은 관료들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또한 백성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민간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치에 반영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영조도 아들의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젊은 기운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사도세자의 행동이 과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도세자가 서양 문물에 관심을 보이고 기존의 예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영조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세자가 조상의 법도를 어긴다면 누가 백성들의 모범이 되겠는가? 영조의 꾸중은 점점 심해졌어요. 1756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세자가 서양식 복장을 입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영조는 이를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조선의 세자냐 서양의 왕자냐? 이날의 충돌은 특히 심했어요. 사도세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옛것만 고집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아들의 대꾸에 영조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후 부자 간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기 시작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주변 신하들도 이런 갈등에 휘말리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1762년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처벌을 내린 것이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사도세자가 역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오랜 갈등이 극한에 달한 결과였습니다. 과인도 아비다.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영조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영조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영조는 더욱 고독해졌고 정치에서도 예전 같은 추진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후계 구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훗날 정조가 될 이산이었습니다. 영조는 손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도 컸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이 영조의 말년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조는 끝까지 국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조의 위대함이었어요. 영조가 남긴 조선의 황금시대. 1776년 3월 82세의 고령으로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이라는 조선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위대한 군주의 마지막이었어요. 영조의 죽음을 듣고 온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 임금을 잃었다는 슬픔 때문이었죠. 영조가 남긴 유산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던 조선을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어요. 탕평책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균역법을 통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영조 시대는 조선 후기의 황금기였어요.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농업 생산량도 늘어났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이 구축되었고 수공업도 크게 발전했어요. 백성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조선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실학이 등장하고 서민문학이 발달했으며 예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교육도 크게 발전해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지식인층이 확산되었어요.
영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법치주의를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속대전을 편찬해서 법을 체계화했고 신문고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관리들의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신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여성과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기존보다 훨씬 유연한 사회를 만들었어요. 영조의 치세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손자인 정조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어요. 정조의 개혁 정치는 영조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조가 추구했던 탕평 정신은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념과 당파를 초월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 능력과 덕망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필요한 가치들이에요. 또한 영조의 애민 정신도 후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영조의 신념은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과도 통합니다.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고 백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조의 개혁 정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습을 과감히 바꾸려는 의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추진력은 현대의 지도자들도 배워야 할 덕목이에요. 하지만 영조에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와의 갈등에서 보듯이 때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또한 신분제 자체를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양반 중심의 사회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업적은 조선사에서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질서를 잡고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찬란한 유산을 남겼어요. 영조 이후의 조선은 그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순조 초기의 안정, 그리고 조선 후기 문화의 절정은 모두 영조가 닦아놓은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조는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개인의 영달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고 기득권보다는 약자를 배려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 말이에요. 과인이 52년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였다. 영조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권력은 섬김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위대한 군주였어요. 이렇게 영조의 위대한 52년 치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던 조선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개혁을 이뤄낸 영조의 삶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탕평책, 균역법, 문화 발전까지 그가 이룬 업적들은 조선사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사도세자와의 비극적 갈등이라는 아픔도 있었지만 영조는 끝까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손자 정조에게 이어져 더욱 찬란한 개혁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정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당당히 선언하며 아버지의 한을 풀고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조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